외사들이 다 한 방향으로 우리 증시 강세를 보고 있거든요. 네. 중동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서 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소폭 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네. 중동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협상이 하루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확 질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식 네. 좀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반도체는 당연히 가는 건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처럼 탄력적으로 간다고 생각 안 한다면 포트폴리오 좀 넓히라는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합니다. 달리기는 달릴 건데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 혼자 가는 장은 아닐 테니까 이제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창훈 총재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한은사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리라고. 그런데 네. 이창훈 총재가 와서 무슨 소리냐? 한국은행은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벗어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교육 정책과 그리고 신임 저 한국은행 총재 요게 조금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을 했고요. 네. 오늘 취임사도 내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약간 그 유연한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유연한 통화 정책. 원래 이분이 사실 전통적으로 약간 이제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좀 경제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네. 자기가 매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일 경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매파라고 해서 금리를 뭐 올린다거나 이럴 걸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그 뭐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거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아까 고란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게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거고 예.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게 얘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금융 안정의 새로운 시각이요. 네, 그러니까 신현송 총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시경제 3종 세트라는 키워드를 항상 갖다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진짜 의미의 거시경제 3종 세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예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생긴다. 언젠가 니네가 막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막힐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다 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거래는 거시경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글로벌 대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신영송 총재는 아니야. 거시경제는 그 불안정하게 만약에 거시경제가 과잉이다 싶을 때는 오히려 이거를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추진을 했다가 바로 IMF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하고 야 니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돈 다 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불려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세세하게 자기가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국제 경제가 지금 2007년 이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버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거를 IMF를 아예 설득을 해서 그 IMF에서 그거를 납득을 하고 오히려 신흥국 쪽에다 그걸 뿌렸습니다. 지금 신현송 총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는 거를 검토해봐. 네. 그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지금의 시장 상황에 뭔가 원인이 발생을 하면은 기존의 이론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입증하고 했던 것이 신영송 총재의 어떤 그 경력이고 네. 그걸 인정받아서 BIS 가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BIS 가서 국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해서 얘기하셨던 그 금융안정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을 할 때 뭐 여기가 물가가 어쩌고저쩌고 뭐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은행과 비은행 그리고 국내외 금융 간의 경계가 많이 사라져 있다. 그래서 기존의 건정성 지표 외에 시장 가격 지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기 경보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것만 모던하게 그냥 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많은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관습적으로 하던 거 하지 않고 새로운 지표들 다 활용해갖고 예. 통화 정책 쓰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매파냐 비둘기파냐는 사실 한국은행 총재는 매파 비둘기파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연준 의장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한국은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와 국제금융 사이에서의 관계를 되게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그 파급을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게 만들 것인가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제 감각 있는 신영수 총재가 더 다양한 지표들 알겠습니다. 를 한다는 게 끝내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뭐 그냥 특별한 얘기인가 싶기도 해서 이게 엄청 특별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거 왜 특별한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나는 그냥 쓰던 저 통화정책 그대로 답습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새로운 지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서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와중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바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네. 어떤 총재 하나 새로 나오면 그동안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걸 뭘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뭐 통화 정책을 쓰겠구나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도 하고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요. 저 권순일 기자가 말한 그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약간 신현성 총재가 지금 우리 경제에 약간 어떻게 보자면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 네. 좀 하느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습니다. 네. 네. 지금 PF 부실이 한 14조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가 저금리 때 설정된 거예요. 네. 근데 금리를 이제 새로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26년에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높게 설정이 되면 네. 사실 여기서 부실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은행권을 관리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비은행권까지 조금 뭔가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지켜보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돌아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게 이제 예전에는 금리가 쌀 때 시작했던 거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난리도 주기가 아닙니다. 네. 이제 금리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 높아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PF들이 이자 내야 되는 상황이면 거의 파산하는 데 엄청 나올 거고 그럴 것 같죠. 네, 그럼 이제 금융권이 되게 위험해진다. 네, 그런 게 약간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지금.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렇겠지. PF 부실 문제가 지금 약간 심각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아니라 PF 때문에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는 약간 더 집중해서 봤던 게 네. 그 이제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약간 통화의 유연성의 네. 통화 정책,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안정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갖고 가겠다. 네. 그 네 번째, 셋째가 이제 뭐 국제화,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우리 중앙은행의 신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했고요. 세 번째 넘어가고 전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구조 개혁 과제.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창용 총재가 와가지고 달라졌던 게 뭐냐면 네. 이창용 총재 이전에는 네. 한국은행이 하는 사란 얘기를 들었어요. 하는 사? 하는 사. 절이라고. 절간 그냥 같은 거예요? 외부와 그 약간 아. 조립돼가지고 네. 조용히 앉아서 자기들 연구만 하는 거.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네. 그게 그리고 중앙은행 역할을 생각했어요. 괜히 막 그 현실 경제 문제 막 개입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네. 얘기하는 거는 네. 별로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와서 무슨 소리냐. 한국은행은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벗어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교육 정책까지 언급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보고서 쏟아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평가가 하는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곳도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정치하려고 그래? 왜 네. 그래? 맞아요. 라는 이제 평가를 출마설. 나왔었어요. 우리는 이제 섭외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창용 총재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딱이다. 이창용 총재의 생각은 뭐냐면 네. 한국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신현선 총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경제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과거처럼 다시 하는 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창용 총재의 약간 그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그 와서 스타일 유지.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퇴임하면 유튜브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진짜로? 네, 그거 전화해가지고 우리도 섭외 우리 섭외했어요. 청했어요. 유튜브를 한다고요? 네. 경쟁자라고. 그래갖고 전화해서 한번 좀 같이 해보자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뭐 농담한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진지해. 그러니까 저는 진지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정프로님 질문에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웠냐면은 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뭐야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맞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본질적으로. 야, 네가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거 말고는 뭐 하는 게 저도 그 있어? 질문 하려고 예. 했어요. 한국은행이 많은 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욕 먹을 때는 같이 욕 먹거든요. 환율 움직이면은 그래도 니네 금리 때문에 그래. 금리는 거의 모든 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얘기하는데 싱크탱크는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주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은 이런 거야라는 거를 많이 내주는데 아까 고란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이게 비은행 쪽 얘기거든요. PF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겠다라는 게 그 아까 신현성 총재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네요. 한국은행의 아. 역할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게 사실 있기는 있는데 네. 딱 찍어서 뭐라고 아 그래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그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케빈 어시 네. 신임 연준 의장 이제 인사청문회가 오늘 밤 11시에 예정돼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네, 네, 네. 근데 케빈 어시는 뭐냐면 그거예요. 야, 연준이 그 연준 본연의 책무에 주목해야지 너무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여를 많이 맞아요. 했다. 그래서 뭐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해가지고 연준이 하는 일은 통화 정책이야.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따라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준이 돈 풀어가지고 무슨 경제 살리고 이런 걸 짓을 너무 많이 했어. 네. 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지금 연준이 중앙은행이 그냥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 네. 통화 정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고 네. 한국의 중앙은행은 야 적극적으로 뭔가 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좀 이거 두 개가 달라서 그 조금 약간 흥미로운 좀 특이로운 점. 흥미로운 네.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하는 거 보면 금리 올리고 내리고 동결하는 것밖에 그렇지, 없다는 그렇지, 그렇지. 금리 동결 전망하면 되겠네요 지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낼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예전에 코멘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되게 형식적인 얘기들만 했었는데 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고용을 고려를 한다거나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된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시지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동결할 때 그걸 왜 그렇게 했었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했는지에 대한 역할들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그 중앙은행의 역할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논쟁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그 중앙은행을 연구하시는 분들끼리는 굉장히 치열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적극적인 한국은행 총재였고 신현송 신임 총재도 그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고 새로운 바뀌는 상황들에 맞춰서 조금 더 한국은행의 역할을 좀 더 이전보다는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오늘 오. 신고가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기록 한번 그랬다고 한 거. 넘어선 거죠? 네네네네. 6,355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는 49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6,349. 6,349. 야 이런 장에서 2%씩 오르네요. 코스피가 진짜 강합니다. 네. 사실 어제 그 미국 증시는 조금 약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흐름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가 싶었더니 야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끌고 가면서 코스피가 하이닉스 상승 3전이에요? 네, 하이닉스 3전. 네. 아, 하이닉스 3전에다가 제가 눈에 띄는 게 요즘 그 전기 전력기기 관련돼서 삼성 전기 주가가 와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 전기는 저기 아니에요? 지금 그 기판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어, 거기가 지금 와 지금 삼성 전기. 오, 1년 그래도 사이에 좋네요. 거의 10배 올랐어요. 네. 아, 왜 그런 반응을 왜냐면 나 보이세요? 진짜 살려고 오, 그랬거든요. 그래- 남 오르는 거 좋네. 되게 싫어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 전기를 내가 분명히 좋게 봤었다고요. 네네. 왜냐면 반도체를 어디다 꽂아요? 그치. 기판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도 했어요. 나와서 했다고. 네, 뭘 하겠어 청바지 파는데 해라. 그래서 예. 에너지랑 그치. 전기 하라고 그 했는데. 기판을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다고요. 네. 아. 생각만 하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삼성 MLCC도 많이 팔리고요, 삼성전기는. 네, MLCC. 저 질문 있어요. 네. 삼천리 자전거는 왜 올라요? 삼천리 자전거. 네. 아, 자, 자동차 봐봐요. 대신 지금 자전거 타는 흐름 때문이가 그게 아니라. 저기 그렇다고 이렇게 미치게 올라요? 관리 종목에서 아, 예. 삼천리 자전거가 아마 그 전에 거래 정지가 네. 거래 정지 풀렸네. 거래 정지 풀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풀리면서 그래서 아마 상폐 위기나 뭐 이런 게 아마 좀 이슈가 있었다가 네, 상패 위기 벗어나서 거래 네, 그래서 첫날 이제 가는 네. 겁니다. 아, 어제 네.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군요. 와 이제 반도체가 심심하다 그거죠. 이 삼천리는 가스죠?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냥 삼천리도 아니, 있죠. 삼천리 삼천리는 자전거는 가스. 자전거고 삼천리는 가스고. 삼천리는 가스고. 네. 네. 자, 이제 두 분이 슬슬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거 보니까 끝물이다 저는 옛날 끝물이야. 프로 잡주만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그 혹시 우리 최 기자도 네.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안, 1,000억 네, 이상은 안 아니 한다. 저도 잡주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흑진주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정프로님이 예전에 그 테무 옷 살 때는 그런 네. 잡주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새 아미 옷 사기 시작하면서 우량주 중심으로 굉장히 네, 많이 여전히 가가지고 주도주를 사야죠.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오. 아니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럼요. 네. 그럼. 싼 것도 그렇습니다. 역시 이유가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이 잘 가고 있는 거에는 혹시 지금 뭐 중동 뭐 이런 상황 같은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중동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서 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소폭 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대부분 시장에 대한
저 중동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협상이 하루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확 질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확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눌려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게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눌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때 지금 더 가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 8천 내놨습니다. 코스피 8천. 네. 아 그래요? 네네. 믿어도 돼요 외국 사람들 말을. 왜 이렇게 아 코쟁이들 말 믿어도 되냐? 골드만삭스도 별로 안 믿습니다. 네. JP 모건 안 믿습니다.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게 그 외사들이 다 한 방향으로 우리 증시 강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어쨌든 그 컨센서스가 좀 예.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게 또 갈 때는 반도체 잡고 있어야겠죠? 뭐 어쨌든 그거 빼면 시장 네. 수익률 못 따라가니까 아. 어쨌든 당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40분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계속 해도 돼요? 아니에요. 아, 지금 기다리고 얘기 계십니다.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말 필요한 얘기 한두 마디씩만 딱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증시에 필요한 얘기. 근데 요즘에 그 주식 네. 좀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반도체는 당연히 가는 건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처럼 탄력적으로 간다고 생각 안 한다면 포트폴리오 좀 넓히라는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미친 듯이 달리진 않는다. 이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린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달릴 건데 아.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 혼자 가는 장은 아닐 테니까 옆에 좀 포트폴리오 좀 벌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혹시 우리 고란 기자님은 뭐 조언 주신 왜냐면 이제 여기 주린이 또 계시니까 네. 딱히. 그냥 하지 말까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요런 때 또 약간 아까 포트폴리오 넓히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흑속의 진주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외된 종목에 간다고 해서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거 이상한 거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이트.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요. 네, 우리 이제 그건 대장주 아닙니다. 사라, 주도주 사라는 이야기를 지금 거의 1년째 네, 들어가지고 네, 네. 딴 거 안 하고. 알겠습니다. 코인은 사지 마요. 코인은 사실 별로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코인도 대장주 사야죠? 저는 비트만 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80배 오른 그 10일 사이에 오른 코인 있었어요. 뭐요? 네. 그러다가 이틀 사이에 99% 하락했습니다. 뭐 하는 코인이에요? 그냥 세력이 만들어서 올렸다가 아. 이제 세력이 확 빼면서 가격 떨어진 거예요. 80배 올렸다가 99%가 빠졌다고요? 네, 그런 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안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죠. 아. 아직까지 이제 자본시장의 역사는 200년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다 이게 됐잖아요. 정리가 정화가. 좀 되는데. 근데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뭐 10년 좀 더 됐으니까. 80배 가는 동안 중간에 한 20배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죠. 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승장에도 사팔사팔하는 사람 중에 털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경기에 꼭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김용 전 부원장 모시고 인터뷰할 거고요. 가시기 전에 그 곰탕이면 또 부채 스지 곰탕이 요즘 제일 핫하죠. 먹어도 돼요? 네. 부채살, 그리고 스지. 여기 이제 삼구갈비에서 만든 건데 날씨가 요즘처럼 오락가락 할 때 특히 환절기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사실 맛있다. 그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걸 따로 저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이 했습니다. 맛있어요. 했어요. 했어요? 맛있어요? 간을 딱 그런가?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바른말 잘하시네. 아니 간은 확실히 각자 맞춰야지 취향이 다르니까. 예, 저희는 그냥 기자나 깊이 있는 그러십니다. 국물을 준비할 뿐입니다. 아주 그냥 틀린 거는 못 넘어가셔 저분은. 네. 남의 잘못은 그렇게 따박따박 가져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그렇죠. 예. 요거 100% 한우로 사고를 푹 고아갖고 조려 만든 육수에다가 쫀득하고 고소한 부채 스지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몸보신 할 수 있게 준비를 한 겁니다. 햇섭 인증 제조 시설에서 만들었고요. 대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납품으로 단가를 그러니까 양을 확 늘리니까 단가가 확 낮아지는 거죠. 예. 삼구갈비에서 요거를 3,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나 뭐 먹는 줄 알았는데. 뭐죠? 넘어갈게요. 네. 아니, 맛있는데 진짜. 네. 네. 쟁여갈게요. 고란 기자님 이거 개 쟁여가라고. 쟁여가라고. 이거는 포장이 조금 힘들었어요. 네. 자, 그 쟁여가는 거는 꼭 출연료에서 빼세요, 여러분. 네.
그래야 나중에 절도 또 논란이 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전골 냄비 같은 데 끓이시면 식당에서 막 한 8, 9만 원씩 하는 그 스지 전골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더보기 채팅창 링크를 통해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김용 전 부원장 모실 거고요.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